too time consuming and costly.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 여러분 지금 들으신 이 문장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통신사 로이터가 보도한 노르웨이 정부의 공식 항복 선언입니다. 지금 유럽의 안보 최전선 노르웨이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코앞까지 닥친 상황에서 노르웨이가 무려 2조 8천억 원을 쏟아부어 차세대 미사일 시스템을 긴급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택한 나라는 혈명인 미국도 아니었고 전통의 전차군단 독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천무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뉴스를 보고 단순히 한국 무기가 가성비가 좋아서 팔렸겠거니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번 계약은 차원이 다릅니다. 경쟁 상대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도를 바꿨다는 세계 최강의 무기, 미국의 하이마스였습니다. 미국산 명품 무기를 제치고 한국산이 선택받은 겁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노르웨이 의회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도 자존심이 있는데 유럽산 기술로 자체 개발해서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노르웨이 정부가 내놓은 답변이 바로 영상 처음에 들려드린 그 문장입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면 너무 비싸고 너무 오래 걸린다. 한마디로 우리는 한국처럼 만들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시인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수출 계약이 아닙니다. 과거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제조업의 본거장 유럽이 우리는 더 이상 한국만큼 빠르고 효율적으로 물건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백기를 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도대체 유럽의 공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노르웨이는 왜 세계 최강 미국의 무기 대신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2조 원짜리 계약서 뒤에 숨겨진 냉혹한 제조업의 생존 게임을 팩트 그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팩트 체크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노르웨이의 이번 수주전 결승 링 위에 오른 두 선수는 한국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천무와 미국 로키드 마틴의 하이마스였습니다. 여러분 하이마스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우크라이나 전쟁 뉴스를 챙겨보신 분이라면 익숙하실 겁니다. 러시아군의 탄약고와 보급로를 족집게처럼 정밀 타격하면서 게임 체인저라는 별명을 얻은 무기입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하이마스의 위상은 명품 시계 롤렉스 그 이상입니다. 게다가 노르웨이는 어떤 나라입니까? 북대여양조약기구 나토의 핵심 회원국입니다. 미국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혈명 관계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성능이 검증된 데다 동맹국인 미국의 무기를 사는 게 정치적으로도 가장 안전하고 욕 안 먹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노르웨이는 왜 모두의 예상을 깨고 미국 대신 한국의 손을 잡았을까요? 여기에는 2조 원이라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경제학적 변수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안보 불안으로 너도 나도 하이마스를 사겠다고 아우성입니다. 폴란드, 호주, 대만,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까지 전 세계 국가들이 번호표를 뽑고 로키드 마틴 공장 앞에서 줄을 서 있습니다. 지금 주문하면 물건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짧게는 4년, 길게는 7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여러분이 노르웨이 국방부 장관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국경 너머에는 러시아라는 거대한 곰이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4년째 이어지면서 미사일 한 발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미안하지만 우리도 주문이 밀려서 5년 뒤에나 줄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데 5년이라니요. 이건 안보 공백을 넘어서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때 한국이 등판합니다. 그리고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던집니다. 2028년 즉시 인도 가능. 미국이 대기표를 뽑고 하염없이 기다리라고 할 때 한국은 우리가 공장 풀가동해서 불과 2년 뒤에 가져다 주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한국의 독특한 안보 상황 덕분입니다. 우리는 휴전 국가입니다.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지난 수십 년간 방산 공장의 라인을 멈추지 않고 돌려왔습니다. 전시 상황에 대비해 대량 생산 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찍어낼 수 있는 규모의 경제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한 방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성능의 확장성입니다. 노르웨이는 아주 길고 넓은 영토를 방어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거리가 짧은 미사일보다는 더 멀리 날아가는 장거리 펀치가 필요했죠. 한국은 기존 미사일뿐만 아니라 사거리를 최대 500km까지 늘린 차세대 미사일 개발 계획을 제시하며 노르웨이의 가려운 곳을 정확히 긁어줬습니다. 결국 노르웨이에게 이번 계약은 단순한 무기 쇼핑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브랜드 명성이나 동맹국의 체면보다 당장 내 손에 쥘 수 있는 한국의 제조업 속도를 선택한 철저히 계산된 생존 전략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당연한 의문이 하나 듭니다.
아니, 미국이 바쁘면 유럽 안에서 해결하면 되잖아. 노르웨이 바로 아래에는 전통의 기술 강국 독일도 있고 방산대국 프랑스도 있습니다. 유럽이 어떤 곳입니까? 산업혁명의 발상지이자 자동차와 기계공학의 본고장 아닙니까? 도대체 유럽의 그 많던 방산 기업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여기서 앞서 오프닝 때 말씀드린 로이터 통신의 그 한 문장을 다시 끄집어내야 합니다.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비싸다. 이 문장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려면 유럽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1990년대 초 냉전이 끝나고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유럽에는 평화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대규모 전쟁은 없을 거라고 믿었죠. 각국 정부는 앞다퉈 국방 예산을 줄였습니다. 녹슨 탱크는 고철로 팔아버리고 무기 공장은 문을 닫거나 자동차 공장으로 바꿨습니다. 숙련된 엔지니어들은 떠났고 생산 라인은 멈췄습니다. 그렇게 전쟁 전까지 30년 넘게 유럽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럽에 다시 전쟁의 공포가 덮쳤습니다. 부랴부랴 창고를 열어보니 쓸만한 무기가 없습니다. 다급하게 다시 미사일을 만들려고 공장을 돌리려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품을 공급해줄 하청업체들이 다 사라진 겁니다. 미사일 하나를 조립하려면 나사 하나부터 화약칩까지 수천 개의 부품이 필요한데 이 공급망 자체가 붕괴된 상태였던 거죠. 로이터가 보도한 노르웨이 정부의 발언은 바로 이 현실을 인정한 겁니다. 기술 설계도만 있다고 무기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에 찍어낼 공장과 사람과 부품 생태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럽은 지금 그걸 처음부터 다시 세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유럽이 맨 땅에 헤딩해서 자체 개발을 시작한다고 칩시다. 설계하고 테스트하고 공장 짓고 라인 깔고 하려면 최소 10년은 걸릴 겁니다. 게다가 소량 생산밖에 안 되니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구치겠죠. 이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서 붕어빵 찍어내듯 미사일을 뽑아내는 한국의 가격 경쟁력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국 방산기업이 영업을 잘했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제조업을 등한시하고 금융과 서비스업 같은 첨단 산업만 쫓았던 선진국들의 뼈아픈 실책이 드러난 순간입니다. 반대로 쇳가루 날리는 제조업 현장을 미련할 정도로 묵묵히 지켜왔던 한국의 뚝심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럽 시장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남의 나라 무기만 사다 보면 유럽 내에서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우리 세금으로 왜 남의 나라 좋은 일만 시키냐? 우리끼리 팔아주자는 이른바 바이 유로피안 기조입니다. 실제로 최근 네덜란드 잠수함 사업에서는 한국이 성능에서 앞서고도 프랑스 기업에 밀리기도 했습니다. 유럽의 텃세는 생각보다 훨씬 높고 견고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 높은 진입 장벽을 아주 영리한 방식으로 뚫었습니다. 바로 트로이의 목마 전략,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폴란드 우회 전략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폴란드의 민간 방산기업인 WB그룹과 합작법인을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국의 핵심 기술과 부품을 가져다가 폴란드 현지 공장에서 조립하고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무기는 무늬만 수입품이 아니라 사실상 유럽 땅에서 유럽 노동자의 손으로 만들어진 메이드 인 유럽 제품이 됩니다.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한국의 압도적인 성능과 납기 속도를 챙기면서도 유럽 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한다는 정치적 명분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토 회원국끼리의 무기 호환성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영국 기업과 기술 협력을 맺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게 아닙니다. 붕괴된 유럽의 제조 공급망 빈자리를 한국이 기술 파트너로서 채워주는 겁니다. 유럽, 너희가 공장이 없으면 우리가 공장 짓는 거 도와줄게. 대신 우리 물건 사줘. 이런 윈윈 구조를 만든 거죠. 이것이 바로 한국 방산이 반짝 특수가 아니라 장기적인 글로벌 파트너로 인정받는 진짜 비결입니다. 여기 하나 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거시적인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드널드 트럼프 행정부입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기조는 철저한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이미 유럽 동맹국들에게 너희 안보는 너희가 돈 내고 지켜라 라고 국방비 증액을 강하게 압박 중입니다. 이건 가능성이 아니라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무기에만 100% 의존하는 건 위험합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이익을 위해 갑자기 부품 공급을 줄이거나 정치적인 이유로 사용을 제한하면 속수무책이니까요. 이때 미국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도 미국제 무기와 호환이 되고 나토 수준의 성능을 제공하는 유일한 대안, 그게 바로 한국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정치적 간섭 없이 안정적으로 무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한국은 가장 매력적인 위험 분산 자산, 즉 안보의 해칭 자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노르웨이의 2조 원짜리 선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첫째, 안보 위기 속에서 시간은 돈보다 비쌉니다. 미국이 5년 걸릴 때 한국은 불과 2년 뒤에 공급한다는 이 압도적인 납기 능력은 그 어떤 첨단 기술보다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둘째, 제조업은 국가의 척추입니다. 유럽이 제조 역량을 잃어버렸을 때 그 빈자리를 한국이 채울 수 있었던 건 우리가 힘들어도 제조업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금융이나 서비스업도 중요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지탱하는 건 결국 물건을 만들어내는 힘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셋째, 한국은 이제 단순한 판매자가 아니라 파트너입니다. 현지 생산 전략을 통해 유럽 공급망의 일부가 됨으로써 보호무역의 장벽을 넘고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계가 흔들릴 때 누군가는 불안에 떨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한국의 제조업이 바로 그 준비된 자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